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월러 연준 이사, 인플라 가속화되지 않아 추가 금리 인상 불필요.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이사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 연준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설에서 중앙은행가들은 절대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며 아마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는 연준 내에서도 매파적 인사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건들락, 미 침체 다가오고 있다고 여전히 믿는다. 미국 채권 시장에서 채권 왕으로 통하는 제프리 건들락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 경영자는 미국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기가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시각을 적어도 지난해 말 무렵부터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기 침체가 올해 발생할지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이 침체는 당연히 겪게 될 것이라며 내년 혹은 내후년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연준, 미 가계 65%, 2023년의 물가 영향으로 재정 여건 악화. 미국 가계의 경제적 웰빙 정도가 전년도와 비슷했지만 재정 여건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 연준의 2023년 미국 가계의 경제적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5%는 전년도와 달라진 물가 변동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19%는 물가 변동으로 재정 여건이 훨씬 더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그 기대감, 비트코인 또 1억이 넘나. 올 3월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한 뒤 이달 초 8천만 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다시 1억 원을 고지를 눈앞에 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통한 자금 유입과 또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투심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문일까요? 시장에 긴장감이 돌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으로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편 약 2시간 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마찬가지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있었지만 반대로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에 모든 관심이 쏠린 가운데 3대 지수가 일제히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며 장을 닫았습니다. 특히 S&P 500과 또 나스닥 지수는 나란히 종가 기준 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간밤 소식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라팔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 달 더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워싱턴의 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이 연설에서 노동시장이 크게 더 나빠지지 않는 한 통화정책 완화를 결정하기 전에 이 몇 달 동안 좋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연설 후에 추가 발언에서 월러는 이 최근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안심스럽다라며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가 적절하게 조정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금리가 다시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제동을 걸면서 연준은 수요가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도 비슷한 어조로 중앙은행이 기업과 가게의 이 억눌린 지출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스틱 총재는 플로리다에서 열린 애틀랜타 연준회의에 참석해서 기자들에게 이 한 논평에서 인플레이션이 올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 4분기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 재무부 제넷 옐런은 화요일에 미국과 유럽이 대서양 양측의 제조업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중국의 산업과잉 생산에 전략적이면서도 통일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옐런 장관은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G7 재무장관들이 청정 에너지 산업을 장악하려는 이 중국의 노력에 대해서 이 미국의 우려를 공유를 했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이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 4월에 광저우 베이징을 방문한 중국 관리들에게 미국이 값싼 수출품으로 세계 시장에 넘쳐나는 중국의 이 과잉 생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옐런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불공정한 중국 경제 경쟁으로 인해서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중국의 산업 역량이 이번 주 후반에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리는 G7 금융회의에 초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새로운 모델을 기다리면서 이 엔비디아의 슈퍼칩 주문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이 슈퍼칩 주문을 중단하고 더 강력한 새로운 모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칩 제조업체인 이 엔비디아의 제품 주기 사이에 이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향후 제품 출시와 또 시장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전 세대 프로세서인 이 호퍼가 고객에게 출하되기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이 3월에 블랙웰이라는 이름의 차세대 프로세서를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이 젠슨 황은 새로운 제품이 오픈 AI의 챗 GPT 기반 기술인 이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 대비 2배나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8월에 출시된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에 대해서 기존 주문을 완전히 전환하고 후속 제품인 그레이스 블랙웰로 대체했다고 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칩 제조 장비 공급업체인 ASML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TSMC의 손에 있는 이 첨단 기계를 원격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는 이 수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 중국 본토와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첨단 칩 제조 능력의 상당 부분이 대만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는 주요 우려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첨단 칩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ASML은 침공 발생 시에는 최첨단 칩 제조 기계를 이 원격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다고 네덜란드 정부에 재확인했다고 이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ASML이 어떻게 대만의 공장에 있는 그 장비를 원격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거대하고 복잡한 포토리소그래피 장비가 계속해서 작동하려면 이 정기적인 서비스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 유지 보수 중에 작용되는 소프트웨어 이 업데이트의 일부로 원격으로 강제 종료해 킬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애플 준비했습니다. 네, 베트남 관리들이 애플의 공급업체 폭스콘이 소유한 북부 지역 조립 공장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30% 줄이도록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각자 다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 2명의 소식통은 여러 제조업체들에게 발송됐던 이 에너지 절약 조치 요청이 예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 조치는 전년 여름 이 전력 부족으로 인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생산 손실이 발생했던 이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베트남은 다국적 기업을 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외국 투자에 의존해왔고 또 반도체 제조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조 기반 역할을 하던 중국으로부터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는 역할도 일부 맡고 있습니다. 지난달 애플은 베트남에서 공급망 지출을 늘리기로 했는데 지난 1년간 베트남 내 공급업체 수를 25개에서 35개로 증설을 했습니다. 단 지난 5월과 6월 폭염으로 전력이 부족해서 북부 산업단지의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국내 총 생산의 0.3%에 해당하는 손실이 나자 이 팜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외국 상공회의소들이 정부에게 이 전력 공급을 보장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미 한국상공회의소는 반도체 기업들이 이 전력 공급 리스크로 인해서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중국에서 당뇨병 치료용 약물인 티르제파타이드에 대한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화요일 성명에서 GLP-1과 또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폴리펩티드 수용체에 모두 작용하는 이 새로운 이중작용제인 티르제파타이드가 또 중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성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만성 체중 관리에 대한 사용은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운자로와 제프 바운드라는 이 브랜드로 이름을 판매되고 있는 이 약은 제2형 당뇨병 치료 및 또 체중 감량에 사용되고 있는 이 항당뇨병 약물입니다. 이번에 중국 승인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 중국 시장에서 체중 감량 약물을 놓고 일라이 릴리와 덴마크 경제상인 이 노보 노디스크 간의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보 노디스크의 대표 비만 치료제 위고비도 올해 중국에서 판매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현물 액화 천연가스 가격은 이 지역 수입업자들이 여름 동안 인도할 선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함에 따라서 12월 말 이후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트레이더들에 따르면 북아시아 벤치마크는 영국 열량단위 100만당 약 11.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격이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북반구의 여름을 앞두고 일본과 한국 같은 아시아 수입국들이 이 가스 재고를 재입고하려는 이 움직임은 말레이시아와 호주의 이 시설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전역의 폭염으로 인해서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의 수입업체들도 이 가스의 역할이 미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을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불분명합니다. 가격의 급등은 이제 신흥시장에서 대안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은 더 저렴한 국내 가스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인도의 산업체들은 LNG 대신 석유 제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주그룹이 투자자들에게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에 대한 400억 달러 이상의 보상 패키지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글로벌 판매 감소, 전기차 수요 둔화, 노후화된 모델 라인업, 그리고 올해 30% 폭락한 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관 브랜드랜더, SOC 투자그룹, 아말감 은행 등이 포함되고 있는 이 주주그룹은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를 비준하는 것은 이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과 이 안정성을 촉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급여 패키지 승인이 잠재적으로 기업 낭비라고 주장하는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테슬라의 시간제 CEO로 여겨지고 있고요. 또 그의 시간은 점점 더 다른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이 편지는 적혀 있습니다.
지난달 테슬라는 주주들에게 당시 560억 달러에 달했던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를 복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올해 델라웨이 판사가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의 본사를 텍사스로 옮길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토가 순수 전기 SUV 모델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오토는 고속 충전기 부족 등 여러 문제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화요일에 리오토의 주가는 17% 넘게 떨어졌습니다. 리샹 최고 경영자는 월요일 늦게 진행된 이 실적 발표회의에서 이 배터리 구동 전기차를 언급을 하면서 충분한 충전소와 또 소매점 내에 추가 전시 공간 확보는 우리 배터리 전기차 SUV 제품 판매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오토는 앞서 올해 세종에 이 전기 SUV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 SUV 모델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이더리움이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이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ETF 신청 결과에 대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동안에도 이와 함께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에 기반이 되면서 이날 3,775달러에 이르는 8%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월요일에는 13.8% 급등한 데 이어서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SEC가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여러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비트코인은 6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은 60%의 상승률로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토로의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댄 레이들러는 이더리움 시장에서 이 티커를 사용해서 이더리움 ETH ETF 결정을 위해서 이 SEC의 첫 번째 최종 마감일인 목요일을 앞두고 최근 암호화폐 랠리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ETF는 베네크,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등 7개 운용사가 발행사로 ETF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SEC는 각각 5월 23일과 5월 24일까지 첫 번째로 제출된 베네크와 아크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 발표들이 남아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올 감사의견 거절 업체만 벌써 9곳, 옥석가리는 계기돼야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이오 업체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너도 나도 정부기관 과제에 선정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내외 불확실성과 투자자 신뢰 하락 등으로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인데요. VC 등 민간에서 유입되는 투자는 물론이고 기존 투자분도 만기 이후에 재투자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나눠먹기식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마저 올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자금난으로 핵심 연구자 이탈이 속출되는 상황에서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중단하는 곳도 부지기수인데요. 올해 한국거래소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기로에 선 곳만 9곳 가까이 됩니다. 네, 올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NK맥스와 웰바이오텍, 뉴지레파마, 제넨바이오, 제일바이오, 그리고 셀리버리, 카나리아바이오, 세종메디칼, EDGC가 바로 그곳들인데요. 업계에선 국내의 바이오 업계가 성장통을 거치면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전망도 있습니다. 오히려 옥석가리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HLB 사태와 맞물려서 바이오 업계에 대한 투심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이어 민간 투자도 20% 넘게 급감했습니다. 감원에 파이프라인 중단이 속출되고 있고요. 국가 지원 과제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있습니다. 창업할 때 무조건 투자 편견을 깨야 하는데 생태계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다라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은의 경고, 금리 인하 땐 부동산 쏠림 막아야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기업 대출 증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만큼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에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한은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기업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현재 2,734조 원으로 집계됐다라고 공개했는데요. 이는 2017년과 비교해 1,000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상승률이 8.3%에 달해 해당 기간 명목 성장률은 2배 이상 뛰어넘었고요. 기업 부채 폭증 원인은 부동산 경기 화랑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개발 사업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의 부채 비율은 122%로 독일 200%, 일본 145% 등과 비교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문제는 부채의 질인데요. 한 개 기업의 부채 비중이 커지는 등 부채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개 기업은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뜻하고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부동산으로 기업 대출이 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거듭 경고에 나섰습니다. 기업 신용이 국가 경제 관점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하는데 부실 우려가 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질서 있는 구조 조정을 보여줘야 할 때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 연 8% 넘게 뛰었습니다. 작년에는 2,734조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명목 GDP 대비 비율은 122%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EV 공급망 넓히는 LS, 멕시코의 전기차 부품 기지. 최근 LS 그룹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어제 LS는 4% 넘게 빠지면서 그간의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와주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증권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줄지어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LS 그룹은 전기차 업체들의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부상한 멕시코에서 진영을 점점 넓혀가는 중이다라는 좋은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만들어냈습니다. 전기차 부품 자회사들이 연달아 멕시코에 진출하면서 그룹 차원의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은 1분기 중에 멕시코의 LS EV 멕시코와 LS 케이블 앤 시스템 멕시코를 신규 설립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멕시코의 전기차 부품 생산 거점을 짓기 위한 사전 절차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S EVK는 전기차용 하네스, 배터리팩, ESS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전기차용 하네스는 전기차의 전기 신호를 각 부품에 전달하는 배선입니다. 전기차 전원을 공급하거나 센서를 작동 및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들이고요. 폭스바겐과 볼보, 비아디,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주요 고객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가 점점 더 갖춰지면서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공급망 확보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LS EVK의 멕시코 진출이 가시화되며 영업 생산 면에서도 큰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LS그룹의 전기차 관련 사업 현황입니다. 우선 LS EV 코리아 전기차 부품을 생산할 텐데요. 2017년 폴란드 공장을 시작으로 2022년 군포 공장을 준공해 올해 1분기 멕시코 법인을 신설했습니다. LS 이모빌리티 솔루션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멕시코 생산 공장을 준공했고요. 여기에 더해 LS 이링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설립돼 상반기 내에 상장 예비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LS M&M은 새만금의 전구체 원소재 황산 니켈 공장을 증설하면서 배터리 소재를 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케이블과 시스템 법인 등을 설립해 하네스 배터리팩, BDU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밸류체인 고도화로 북미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카오 계열사 뭉쳐 협업 강화. 네이버와 카카오가 흩어진 계열사를 본사로 불러모으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또 실적 개선을 위해 계열사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하반기 종로 오피스를 철수하고 판교로 모든 인력을 옮기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피스 통합을 결정한 거고요. 실적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종로 오피스 철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계열사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네이버 웹툰과 스노우, 네이버 Z 등은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그린 팩토리로 모두 옮길 예정입니다. 흩어져 있던 계열사들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혁명으로 촉발된 산업 지형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선 계열사 간 협력 확대와 시너지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 카카오는 핵심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계열사 소통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카카오 엔터는 종로에서 하반기로 철수합니다. 네이버 웹툰 등 그린 팩토리로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생성형 AI를 대응하면서 실적 개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시너지와 비용 절감 등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HMM 외곽 더 멀어지나 영구채 주식 전환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곧 중도 상환 시기가 돌아오는 HMM 영구 전환사채, 즉 12,000억어치를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양사의 HMM 지분율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시장은 향후 경영권 매각 재추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2는 30년 만기로 발행이 됐으나 발행 후에 5년이 지나면 HMM이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적으로 달아놨었는데요. 현재 현금성 자산만 10조가 넘는 HMM은 이자 등을 고려해 12 조기 상환이 목표인 상황입니다. 산은과 해진공은 HMM이 이 같은 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12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지분을 더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요. 양사의 지분율은 기존 57%에서 59%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12를 원금으로 상환받으면 나중에 배임 이슈가 나올 수 있어서 주식 전환을 결정했고요. 한편 HMM은 1분기 실적 매출액이 13% 증가, 영업이익은 1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예상 밖의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예멘 반군이 홍해를 막고 있어 이에 선박들이 항로를 우회하면서 해임 운임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인수를 고민하는 새 후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공적 역할까지 고려해야 한다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은과 해진공, HMM 지분율입니다. 현재 57.88%에서 영구채 최종 전환 후에는 76%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HMM의 분기별 실적 살펴보시면요. 2024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어난 수치를 집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은과 해진공, 배임에 대한 우려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듯 보입니다. 내년 4월까지 1조 6천억 추가 상환을 도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식을 전환할 땐 지분율 71%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몸값은 8조에서 9조로 육박하는데 매각에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새 시나리오가 생성돼야 한다라는 입장 역시도 많은 부분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입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우주항공 컨트롤 타워가 될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다음 주 월요일 문을 엽니다. 이와 관련해서 함께 풀어주시죠.
일단 우주항공청 개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벤트적인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증시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최근에 이벤트 혹은 이슈가 있는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는 쪽입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FOMC 회의록 등의 이벤트가 굉장히 다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 자체가 이벤트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종목군들이 지난 5월부터 했을 때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씩 시세가 분출이 되긴 했으나 실적 시즌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군들의 다시 한번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벤트가 아직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주항공에 대한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에 다시 개청이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돈이 그쪽으로 몰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식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보통은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릴 수 있는 쪽 혹은 산업에 대한 성장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쪽 혹은 그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우주항공청이라는 굉장히 큰 단위가 개청을 한다는 거죠. 특히 청 단위가 개청을 하기 때문에 기존과는 크게 다르게 예산이 집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우주 개발 체계를 비교를 한 모습들인데 지금 거의 유사하죠, 미국과. 미국을 벤치마킹하고 나사를 벤치마킹해서 좀 정책적으로 앞으로 우주항공 쪽에 밀어주겠다라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예산을 짤 때도 기존에는 어떤 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우주항공을 미래 산업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결국 보다 더 나은 예산이라든지 혹은 인력 등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과거와는 다르게 청 단위가 개청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 앞으로의 돈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빠르게 우주 산업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AI 시대다라고 하는데 결국 AI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통신이 굉장히 잘 깔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연결성 있게 와야 할 필요가 있고 자율주행이라든지 UAM이라든지 결국 우리나라도 좀 산업에 대해서도 5차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선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도 산업에 대한 발전성이 나올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선진국 대비했을 때 사실 우주항공에 대해서 예산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도약을 할 수 있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감 같은 경우가 세로뉴스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된다면 세로뉴스로 작용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요소가 개청을 하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월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기대감이 한 차례 붙었지만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정책이 붙으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살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정책이 약 3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붙을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 관련된 리포트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진다라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좀 투자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기관 쪽에서의 리포트를 내는 것인데 리포트를 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이벤트가 나오게 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산업에 대해서도 이 기업이, 이 산업이 정말로 성장을 할 수 있구나. 그 근거들을 수치적으로 혹은 데이터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산업 리포트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1월 초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인해서 기대감이 한 차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내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을 진행시킬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소식 부탁드릴게요. 우주항공청 관련했을 때 조금 더 보게 되었을 때 좀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뉴스페이스 시대이다 보니까 결국 관련했을 때 예산이라든지 혹은 성장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과거와는 좀 다르게 예산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 같은 경우가 미국과 소련 쪽에서의 중심이 많이 나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라든지 혹은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국 쪽에서도 좀 패권 전쟁이라든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좀 우주항공이라고 하면은 기술 집약형이고 산업에 대해서도 돈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는 쪽입니다. 결국 그 나라의 좀 중요한 부분들을 건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들은 뭐냐면 중국을 계속 배제를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도 자기들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때려 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쪽이 우주항공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우주항공 쪽에 뛰어들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낮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웠다면 점점 가격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좀 많이 뛰어들었다 좀 우리가 진행하기에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우주항공 산업이 현재는 비용을 얼마나 많이 줄이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과 관련했을 때도 좀 많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좀 소형을 많이 띄운다든지 혹은 저궤도로 많이 한다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해볼 수 있는 건덕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우주항공 같은 경우가 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경우가 제가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그래서 그 기업이 얼마나 수혜를 받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집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예산을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가 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 산업이 얼마나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네. 다른 국가에다가 팔기가 좀 어려운 산업이다 보니까 결국 그 수주를 우리나라 산업이 성장을 한다면 그 수주를 우리나라 기업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쪽 같은 경우는 산업의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4년에서 26년 정도 한 수주가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키워드는 뉴스페이스 시대와 수주 잔고 증가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봐야죠.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주를 얼마나 많이 쌓고 있는지 수주가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현재 실적은 안 나와도 되지만 앞으로의 실적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다수의 우주항공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주항공이라는 산업 자체가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길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1분기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기업들이 돈을 좀 잘 벌고 있는 쪽은 우주항공 쪽이 아니라 오히려 방산과 함께 연계가 되어 있어서 방산 쪽에서 어느 정도의 방어를 해주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양호했어요.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좀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근거로는 현재 실적 안 나와도 되고 2분기 실적 안 나와도 되지만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됨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는 이 산업에 대한 구조들, 특히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주 잔고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특히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시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버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 세트랙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 했을 때 3대장 중 하나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누적 수주가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세트랙I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달성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4월 30일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시간 외에서 오히려 세트랙I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적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였다고 보여지는데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오히려 4월 30일 이후에 5월 1일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은 무엇이냐면 1분기 실적은 묻어두고 앞으로의 늘어나고 있는 수주 잔고를 보면은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실적이 V자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보다 나은 2분기, 2분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 그리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세트랙I도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분기로 기준을 했을 때 누적 수주 잔고가 약 3천억 원대이고 4월 말 기준으로 신규 수주가 1,000억 원대인데 사실 매출 규모 대비했을 때 기간도 짧아서 나름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약 소형 위성을 굉장히 많이 띄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에 소형 위성 같은 경우가 그 수명이 약 3년에서 5년 정도이다 보니까 결국 우주항공 산업을 띄우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쓸 것인데 그 과정에서 소형 위성이 많이 쓰여요. 그런데 거기서 Q단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 결국 세트랙I가 관련해서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수혜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21선을 닿으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세트랙I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동향도 한번 살펴볼게요. 수급적인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을 때 기관과 투신,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물론 투신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연기금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 주가가 위에 있어도 불구하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세트랙I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벤트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이벤트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일면에서는 우주항공과 수주 잔액에 대한 이야기 특징적으로 잡아봤고요. 여기서 세트랙I 반드시 오늘장에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에서 발행한 NC소프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마 NC소프트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기업입니다. 리니지, 아이온 이런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실적을 포함을 해서 이 신작 게임 출시, 경영 효율화, 또 M&A 전략 더불어서 이 주주 환원 정책 등에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초점을 잡아보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해서 16.9%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YOY 대비해서 68.5%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는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상회를 했고요. 수익성은 인건비 통제와 마케팅비 축소로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을 견인한 것은 이렇게 많은 게임 중에서도 리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게임 중에 이 리니지 M이 1,051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이 리니지 W, 리니지 2M 순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 포인트 첫 번째로는요. NC소프트는 이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까지 이 10개의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오는 6월부터 이제 배틀크러쉬라는 이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 BSS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이 신작 게임 3종을 출시를 하고요. 내년에는 LLL 그리고 프로젝트 G, 아이온 2까지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MMORPG 블레이드 앤 소울 지금 보이시다시피 저기 오른편에 있는 거거든요. 이 중국 서비스도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중국 서비스를 위한 판호 발급 이후에 텐센트 게임즈를 통해서 현지 첫 테스트를 지난 9일부터 시작을 하면서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인트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리니지 2M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출시를 준비하면서 현지 유력 기업과 지금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체 게임을 서비스하던 플랫폼 지금 이 퍼플 같은 경우에도 이 본격적인 수익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 박병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퍼플이 현재 이제 NC 게임만을 위해서 만들어냈던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을 이제 해외 블록버스터 게임을 이제 2~3개를 더 이 퍼플에 더 진입을 시켜서 런칭을 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수익화를 만들어낸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 포인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비용의 효율화, 또 자산 유동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경영 효율화의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달에 권고사직과 또 연내 기존 기능의 분사를 통해서 본사 인원을 4,000명대 중반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인력 조정에 따른 일회성 비용의 증가가 유발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고정비를 낮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작 출시 이후에 매출 증가에 따른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종목 포인트로는요,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그리고 M&A를 통해 기업 가치가 향상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일단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데요. 이 10% 비율을 초과하는 자사주에 대한 소각 검토 등 이 주주 환원 정책도 내놨습니다. 1분기 말 기준 이 순현금이 약 1.6조 원을 포함해서 유동화 가능한 자산이 3.5조 원을 보유 중인데요. 이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지금 12개월 FW 주당 순이익의 추정치가 상향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6월부터 출시된 이 신작 흥행 수준과 또 하반기에 정말 대작이죠. 이 아이온 2의 이 신작 모멘텀에 대한 강도에 따라서 이 상승 여력이 굉장히 충분하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27만 원으로 상향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욕 세 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AI 기대감에 나스닥과 S&P 500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밤사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이제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면 우주항공청 개청과 이와 관련된 수혜주 세트랙I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 리포트는 NC소프트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증시 8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에 더불어서 이 승부주에 대한 힌트까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